이건 이제 얘 거니까 내가 신고는 안 했지만 이건 증여해 준 거 아니냐. 그럼 이자가 막 붙겠죠. 그래서 이게 그냥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신고를 병행해 놓지 않고 자녀의 예금으로 해놨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무당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예금을 차명예금으로 봅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빌려서 부모의 예금이라고 보는 거죠. 신한은행 부동산팀 우병탁 팀장님 모시고 부동산 세금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국세청 통계연부에 따르면요, 상속 증여의 재산 규모가 10년 새 3배 이상 커졌다고 합니다. 세수로만 따지면 같은 기간에 무려 5배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제 나중에 자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미리 증여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정 상황이 임박해서 증여나 상속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그럼 언제부터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기 전에, 집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었던 2016년, 17년부터 2019년까지, 특히 2019년에 저 같은 경우도 일을 하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공부를 좀 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늘 강조해 왔었습니다. 종전보다 상속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물론 한편으로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여전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를 내는 사람 자체는 인구 전체에서 비하면 그렇게 절대량 자체가 큰 숫자는 아닙니다. 자산이 많은 경우에만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 지금 2016년부터 21년까지에 이르는 자산 가격의 폭등 시기에 기본적으로 부동산 중심으로 되어 있는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해왔다 보니까, 스스로는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에도, 즉 본인이 부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부자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도 부모님들이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이제 상속세를 준비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속세와 증여세가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거쳐서 공제라고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상속세 쪽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 상속세의 공제는 10억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0억의 재산이 넘을 경우에는 상속세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숨어있는 함정이 있는 것이, 이 10억이라고 하는 자산은 기본적으로 부모님 두 분이 생존해 계시는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의 자산이 10억이 넘을 때, 쉽게 얘기하면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그분의 배우자가 계시고 다른 자녀들이 있을 때, 배우자 공제 5억에다가 자녀들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일괄 공제 5억을 합쳐서 10억이라고 하는 공제를 두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생존해 계시는 상황이라면 10억의 공제 기준이 되겠지만,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신 상태고 그 다음에 나중 돌아가시는 분 한 분만 생존해 계시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을 때에는 이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한 분 계시는 부모님의 집이 5억만 넘더라, 자산이 5억만 넘더라도 상속세를 준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집값이 지금과 같이 올라간 이런 상황에서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더라도 반드시 상속세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준비를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 뻔한 대답 같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상속세의 절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빨리 준비라는 건 재산을 쪼개서 미리 증여하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나오게 될 상속세를 좀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상속세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10년을 주기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증여도 10년인데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돌아가신 분이 10년 앞쪽에 증여를 한 자산이 있으면 이 자산은 상속 시점에 남아있던 자산에 더해서 계산을 하더라 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자녀분들한테 주신 재산이라면 10년이고요. 상속인이 아닌 분들, 가령 예를 들면 손자녀한테 주신, 미리 증여해 주신 자산이 있다면 이게 5년이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활용한다면 10년보다 더 이전에 자산을 미리 쪼개서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해 주실 수 있었다면 상속 시점에서 내게 되는 자산의 크기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빨리 사전 증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상속되는 재산의 크기를 줄일 수만 있다면 상속세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말 심한 경우에는 아주 일찍부터 합니다.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손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자녀들이 결혼하는 시점에, 자녀들이 10세가 되는 시점, 20세가 되는 시점, 그리고 혹은 성년, 만 19세가 되는 시점,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증여하는 걸 통해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기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가지 그 포인트를 제가 짚어보자면, 하나는 자산이 많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그냥 주공아파트 하나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거기서 평생을 사셨고, 거기서 그 자녀들도 평생이 자랐고, 근데 그게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 한 채가 되었는데 그게 엄청나게 가격이 불어난 거죠. 그렇죠. 그게 또 서울이거나 혹은 네. 수도권 지역이라면 더 그럴 거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걸 뭐 양도해서 어떠한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거나 재산 증식에 이용한 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라는 것은 나중에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준비하셔라 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도 이제 상속 관련돼서 상담을 하다 보면 좀 조심스러운 게, 증여라는 거는 그래도 생존에 계신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말 꺼내기가 좀 나은데, 상속은 돌아가시게 되면 발생하는 세금이잖아요.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해서 자녀분들이 이제 이런 정보를 많이 아셔가지고 꺼내게 되면 좀 너무 조심스러운 측면이 사실 있어요. 또 죄송한 부분도 있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닌 게, 말씀하셨잖아요, 팀장님이. 돌아가시는 날로부터 10년 범위 내에 증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상속하는 거로 합쳐진다는 개념이잖아요. 결국은 지금 증여세, 미리 증여 부분 얘기한다는 거는 10년 이상 생존하시는 걸 전제로, 그리고 앞으로 또 20년 이상 생존하시는 걸 전제로 생각하시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속? 내가 죽으란 말이야. 나 죽고 나서 내는 뭐 그 세금?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다. 오히려 장수하시게 될수록 미리 준비하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접근하시기도 편하고, 자녀분들 이야기 꺼내실 때도 수입 미리 준비해 놓으면 오래 사신다 그러잖아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예, 영정사진 미리 찍어 놓으면 오래 사신다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기분이 안 나쁘실 수 있다. 이런 거 하나 짚어드리고요. 뭐 상속은 돌아가실 때 발생하는 것, 증여는 미리 줄 때 발생하는 것, 요 정도 개념은 당연히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유산세 방식이라고 보통 통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유산 취득세 방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상속세, 유산세 방식의 경우에는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그분의 모든 재산을 다 더해서 우리가 과세표준, 과세대상이라고 하는 그 재산의 크기를 재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증여세의 경우에는 그 증여를 받은 사람이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 증여로 취득하는 재산의 크기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세율만 놓고 보면 각각 10%에서부터 50%까지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높은 단위당 세금이 붙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산세 방식으로 되어 있는 상속세에서는 모든 재산을 다 더한 다음에 그 크기를 가지고 이게 10% 구간인지 50% 구간인지 이 사이에 세율을 갖고 부과를 하게 되니까 재산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부과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세율 체계는 역시 똑같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데, 증여라고 하는 건 상속과는 틀리게 상속은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시게 되면 그 시점에 고정해서 모든 재산을 다 합쳐지다 보니까 당연히 세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증여는 여러 기간에 걸쳐서 여러 사람에게 쪼개서 나누어 주는 걸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낮은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 부분을 내가 임의대로 맞춰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말하자면 절세 포인트 같은 것들이 생긴다는 점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상속은 조절할 수 없지만 증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해서 적절히 나누면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공제잖아요. 무조건 발생했다고 해서 세금이 전체 매겨지는 계산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공제들이 있습니다. 이 공제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상속공제 쪽을 보면요, 조금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기초공제 2억 원이라고 해서 이 2억 원이라고 하는 공제를 빼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재산은 있지만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개념이 공제, 즉 차감해 준다는 개념이고요. 이 기초공제 외에 배우자 상속공제는 다시 또 좀 나눠지는데, 기본 5억, 그 다음에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 가족이 몇 명인지, 상속인이 몇 명인지 배우자분을 포함해서 민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지분의 비율이 있습니다. 이 지분의 비율 범위 내에서 실제로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받은 재산, 그 금액, 그러니까 5억하고 이 법정 상속 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 그리고 최대 30억의 한도, 요 세 개 중에서 작은 거를 배우자 상속공제로 공제를 해주게 되고요. 이거 이외에도 이제 다른 자녀분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자녀분들 기준으로 보면 돌아가신 분의 동거 가족, 같이 부양하고 살고 있는 가족들
수에 따라서 인적공제라고 하는 것들을 또 해줍니다. 가령 예를 들면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때에는 1인당 1,000만 원씩 그 자녀가 혹은 그 부양가족이 19세에 달할 때까지의 나이, 1년에 1,000만 원씩 계산한 요 금액, 장애인이 또 만약에 부양가족 중에 포함이 되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장애인의 기대 여명까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역시 연 1년에 1,000만 원씩 계산해서 그 금액을 인적공제로 해주고, 그 다음에 부모를 모시고 있다, 즉 65세 이상인 부양가족이 있다라고 한다면 각자 5,000만 원씩 계산한 이런 인적공제 금액을 더해서 기초공제와 요 금액을 합쳐서 총 5억이 넘는지 안 넘는지 이거를 구분하게 되고요. 다 인적공제 이 부분을 다 더해봤더니 3억이 안 되더라. 그래서 기초공제와 합쳐서 5억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일괄공제 그냥 5억으로 받으세요가 되는 거고, 기초공제 2억 원에다가 인적공제들을 더해서 5억보다 크게 되면 그걸 합한 금액, 거기에 배우자 공제를 더한 금액, 이거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속공제에서 인적공제, 사람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이거 이외에도 물적공제라고 해서 물려주신 재산에 금융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재산의 일정 비율만큼 최대 2억까지 공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가업상속에 해당이 된다든지 아니면 영농상속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각각 600억에서 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이런 공제 부분들을 잘 챙겨서 계산을 잘 해서 신고를 하고 그 부분의 혜택을 꼭 받으셔야지, 안 그러면은 억울하게 조금 부당한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태어났을 때부터 고민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미성년 자녀일 때랑 성년일 때랑 공제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법상 성년이 되는 나이가 언젠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세법상 성년으로 보는 나이는 만 19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 19세를 기준으로 미성년자일 때는 증여를 받을 때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 그리고 그 이상 성년일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다만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것은 이러한 증여할 때의 공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에 대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10년이 지나게 되면 그 앞전의 증여에 대한 것들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거꾸로 10년 안쪽에 두 건의 증여가 있게 되면 이 공제 부분은 한 번밖에는 못 쓰게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반대로 또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10년마다 한 번씩 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2천만 원의 공제가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성년인 자녀의 경우에는 5천만 원씩 이 공제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배우자한테도 증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10년을 주기로 해서 배우자한테는 증여 공제가 조금 많이 해줍니다. 왜냐면 그렇게 갔다가 다시 언젠가 자녀들에게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 배우자 공제의 경우에는 역시 10년에 6억 원의 공제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태어났을 때 2천만 원 주고, 만 10세가 되었을 때 2천만 원 주고, 만 20세가 됐을 때 5천만 원, 그 신고를 다 하면 비과세가 되는 걸까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바로 하게 되면 2천만 원 공제, 그러면 세금 없이 증여세 없이 주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10세가 됐을 때 정가지로 공제가 다시 살아나니까 그 다음 날 2천만 원을 해주시면 역시 증여세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기 전에 만으로 19세 되는 시점이 먼저 도래를 하게 되죠. 그럼 이때는 10년이 아직 안 지났으니까 증여를 하게 되면 10세 때 준 것이 합산이 될 수 있는데, 이때는 5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니까 추가되는 3천만 원만큼을 또 쓸 수가 있고, 그래서 19세 이전 이후 요 시점을 기점으로 한번 계획이 다시 한번 기준점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추가로 또 기억을 해두셔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2천만 원이게 되면 실무적으로는 조금 모호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2천만 원만 딱 줬어요. 그러면 증여공제 2천만 원이니까 신고할 의무 자체, 즉 증여세 자체가 발생을 하지 않게 되죠. 법률상으로는 실제로 신고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좀 미묘하죠. 이게 영원인데 이거를 영원으로서 신고를 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상 많이 쓰는 방법들 중에 하나는 증여세 세율은 구간별로 10%에서부터 50%니까 증여세 공제를 제외하고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1억 원이 될 때까지는 10%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2천만 원의 자금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2,100만 원 정도를 하시게 되면 초과하는 100만 원에 대해서는 10%, 그러면 1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 돈을 신고하고 그다음에 납부까지 처리하게 되면 확실하게 증여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주로 많이 쓰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반문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2천만 원씩 해서 청년이 돼서 뭔가를 할 때 그 자금을 모아주느냐, 그러니까 효과가 굉장히 적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2천만 원 증여공제에 더해서 1억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10%만 그렇죠. 납부를 그러면 하시고. 1,000만 원에 대한 것만 내고, 그럼 이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상속으로 그대로 갔을 때 50%를 물어내게 되는 세금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맞춰서 하시는 경우들이 필요하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게 될까봐 부연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 앞으로 증여를 이렇게 해놓고 예금을 들어놓고 세금이 0원이니까 예를 들면 2천만 원 딱 맞춰서 했으면 이건 이제 얘 거니까 내가 신고는 안 했지만 이건 증여해 준 거 아니냐, 그럼 이자가 막 붙겠죠. 그래서 이게 그냥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신고를 병행해 놓지 않고 자녀의 예금으로 해놨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무당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예금을 차명 예금으로 봅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빌려서 부모의 예금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자나 이런 투자 수익들이 붙어서 최종적으로 해지하는 시점에 그 자녀의 예금,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부모가 그냥 그 돈을 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부모한테 귀속되는 게 맞다라는 예금 부분이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붙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증여를 하시려면 신고를 하실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2천만 원까지 못 주시더라도 왜 세뱃돈 같은 거 아이 앞으로 나오는 뭐 아동 지원금이나 이런 걸 그냥 아이 이름으로 좀 해주고 싶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런 소액들도 그럼 다 신고를 해야 되나요? 일일이 한 건씩 다 신고를 하는 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일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뱃돈으로 받은 건지 아니면 따로 준 건지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공제 범위 내에서 차게 되면 신고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뭐 한 100만 원 정도 됐을 때 신고를 한다든지. 그렇죠. 다만 이제 꼭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록들이 좀 남아있으면 나중에 이제 소명 요구를 받았을 때는 충분히 쓰일 수 있는 방법들은 있긴 합니다. 아이 이름으로 예금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거 자체는 인정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세뱃돈을 못 돌려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아이 이름으로 받는 세뱃돈이랑 그리고 뭐 생일 때 이렇게 할아버지가 주시는 돈 이런 거는 진짜 양심적으로 아이 통장에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신고를 해야겠네요. 많은 분들이 이런 금액까지를 굳이 뭐하러 신고를 할 거냐라는 생각들을 하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쓰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신고는 해놓자라고 하는 게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고를 해놓고 혹은 일부의 세금, 증여세를 내놓고 나면 확실하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신고한 이 내역을 가지고 이건 이미 예전에 다 줬던 거고 10년 전의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소명이 되는데, 지금은 상속세 대상이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녀가 내가 혹시라도 자금을 잘 자산을 운용해서 부자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이런 신고를 해두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의 공제 기준이 생긴 게 1996년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공제 금액이 30년 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한 30년 뒤에 바뀔 수도 있겠죠. 지금 기준으로는 분명히 금액이 조금만 자산이 넘더라도 상속세나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자산이 충분히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증여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다. 네, 신고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안 해서 불이익이 발생할 리스크는 있지만 신고해서 뭐 약간 괜한 일을 한 게 될 수도 있지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신경 쓰셔서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만 더 드릴게요. 상속 증여세 계산할 때 그 재산 가액에 따라서 세금이 매겨지잖아요. 이 재산 가치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현금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의 가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 그대로 평가를 하는데요. 종종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이슈가 되는 것들이 부동산입니다. 원칙은 세법상으로는 시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말하자면 이 재산에 정당하게 부여되어 있는 가치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시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가가 원칙이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사고 팔게 되면 그 시가가 딱 잡히게 되니까 그 재산이 상속이 됐다면 그게 시가가 될 거고요. 다만 이제 팔리지 않고 그냥 상속되거나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를 해줄 경우에는 이 시가를 잡기가 굉장히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해서 달리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시가로 본다든지, 아니면 수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수용 가격을 그 금액으로 본다든지, 혹은
매매 사례 가액이라고 그래서 그 부동산과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부동산이 달리 주변에서 거래가 된 게 있다면 그걸 그 부동산의 시가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두고 있고요. 아파트와 같은 경우도 특히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 건물이나 이런 개별성이 좀 독특한 경우에는 종종 감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준 시가로 그러니까 시세보다 훨씬 일반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평가가 되지만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물건들은 되게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 물건이 거래된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조건의 단지 내의 다른 아파트가 거래가 돼버리게 되면 신고를 해놓고 나서 그 가격으로 다시 재산정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증여하시거나 상속으로 신고하시게 될 때에는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 다른 거래가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속 증여세 관련해서 우병탁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되면 한 번 더 모시는 영광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